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버닝썬 수사, 김학의 성접대 의혹 등 권력 유착형 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드루킹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거셌지만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또 다른 성접대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성접대 가능성이 있는 유력 인사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와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윤모 총경을 출국 금지하고 경찰 해외 주재관인 윤 총경의 아내에 대해서도 귓불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이 800종에 이르는 요즘 연간 마약 사범이 30만 명에 달합니다. SNS와 온라인 거래를 통해 더 은밀해진 마약 유통 실태와 구멍 뚫린 정부의 감시 체계를 MBN이 짚어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모 씨가 범행 뒤에 휴대전화로 엄마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임을 알고 금품을 누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미세먼지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당 마스크 업체에 대해 정부는 잠정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중한 답변 태도를 보였던 이낙연 총리는 그럼 과거로 돌아가잔 말이냐며 야당의 질타를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야당이 일제히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국민들에게 감춘 채 영변의 일부 폐기만으로 완전 비핵화를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북 정책이 사실상 지지율을 위한 평화쇼가 아니냐는 지적엔 야당 의원과 설전까지 벌입니다. 국정 운영의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그 문제와 별도로 평화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과거의 그런 접근 방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그것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씀인가요? 핵을 쏘고 안보 미사일을 태세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겠다고 별렀지만 철벽 방어에 나선 이 총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북 정책을 제외하면 정부를 겨눈 야당의 칼날은 대체적으로 무디었습니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했습니다. 조창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수사 지시해야 할 건 버닝썬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이 아닌 드루킹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인선 가자고 영부인께서 5번을 외쳤는데 영부인이 경인선 존재를 몰랐겠느냐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일가의 해외 이주를 둘러싼 의혹도 재차 거론하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회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정부가 이만한 경호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청와대와 여당에게 부담스러운 이슈를 꺼내들었지만 새로운 의혹보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칼날은 생각보다 무뎠고 공수처와 선거구제 등 최근 이슈를 놓고선 오히려 여당과 다른 야당이 한국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려면 검찰을 시켜서 하면 쉽게 되지. 뭐 때문에? 국회에서 뽑는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야당 탄압을 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김 빠진 첫날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정부 질문이 끝날 무렵 본회의장을 지킨 국회의원은 고작 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또 다른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 의혹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과거 검찰 수사 기록에 성접대 대상으로 기업인과 병원장, 교수 등 유력 인사 5명이 나왔고 우선 이 중 1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와 관련돼 있다고 알려진 유력 인사는 수십 명. 검경 고위 인사는 물론 전현직 군장성, 재계, 의료계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거론됩니다. MBN 취재 결과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 당시 피해 여성이 성접대 대상으로 직접 거론해 검찰의 수사선에 오른 인사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 6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윤모 씨의 강요에 따른 성접대 대상자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기업인과 교수, 병원장 등 6명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성관계 강요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윤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5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가운데 이미 1명에 대해 직접 찾아가 성접대 정황 등을 캐물었지만 성관계 여부에 대해선 함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5년 만에 다시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진상조사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마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강력 수사 의지를 천명했지만 그럼에도 높은 벽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당부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점을 감안해 중간에라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공소시효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단순 강간 혐의만으론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최음제 등 약물을 사용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가 이뤄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언론인 출신의 강제추행 사건 외에는 대부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진상규명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를 받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거론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야당 대표 주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당시 황 대표는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었고 곽 의원 또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판단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물론 진실을 은폐 조작하기 위해 동원된 권력기관의 추악한 면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야당 대표 죽이기라며 여론 반전을 위한 적폐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그러한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관련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봤지만 판단은 검찰이 했을 뿐 적절치 못한 개입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비핵화와 경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당이 황 대표에 대한 공세를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클럽 내 마약 유통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미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버닝썬 인직원 10여 명을 입건한 경찰은 핵심 공급책으로 꼽히는 중국인 여성도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 마약 투약 혐의와 유통 의혹, 성접대 의혹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만약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억울하다는 입장 밝히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반성할게요.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엑스터시 투약 혐의 등에 이어 클럽 내 마약 유통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한 만큼 구속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클럽 내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영업직원 중국인 파모 씨, 일명 애나도 약 한 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애나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클럽 내 마약 유통 혐의 인정하시나요? 본인도 마약 투약하셨나요?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이미 버닝썬 임직원 14명을 입건한 경찰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는지 버닝썬 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밝힐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과 연결고리로 지목되어 온 유 씨만이 그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게 아니었었죠. 승리는 물론 가수 최종훈, 유 씨의 부인인 배우 박한별 씨도 함께 했었던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윤 총경의 부인인 김모 경정까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기사가 나지 않도록 경찰의 비호를 받았던 가수 최종훈 씨. 취재진 앞에서 윤 총경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님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저랑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달랐습니다. 지난해 초 윤 총경과 골프를 친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승리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유 대표의 부인 배우 박한별 씨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가 있는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가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현지 K-팝 공연 티켓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겁니다. 경찰은 김 경정을 상대로 공연 티켓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을 파악하는 한편 귀국하는 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윤 총경과 유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계좌와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윤 총경의 금품 수수 가능성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버닝썬 사태의 발단은 버닝썬에서의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이었죠. 김 씨는 당시 자신이 신고자인데 오히려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원회도 경찰이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버닝썬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온 김상교 씨가 바닥에 넘어집니다. 잠시 뒤 다시 클럽 앞에 나타난 김 씨는 쓰레기를 발로 차는가 하면 클럽 직원들과도 말다툼을 벌입니다. 당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런 김 씨의 업무방해 행위가 20분 동안 이어졌고 출동 경찰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경찰의 기록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김 씨의 소라는 2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김 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닝썬 폭행 신고자에 대한 행범 체포는 위법 부당하고
인권위는 또 경찰이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도 않았고 의료 조치가 필요한 김 씨의 119 우송도 막았다며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인권위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을 대량 유통하려 한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이 물뽕은 시간이 지나면 몸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적발하기 전에는 잡기가 참 힘듭니다. 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냉장고에서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GHB, 속칭 물뽕을 대량 유통하려던 30대 3명과 물뽕을 산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압수한 양만 8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3.7리터였습니다. 무치 마시고 나서 이 짧은 시간에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자기가 범행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경찰서에 찾아 신고하더라도 이미 이를 입증할 방법이 어렵다는 게. 판매상들은 주로 SNS를 통해 400ml, 800만 원어치를 유통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물뽕을 판매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이처럼 숨긴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위장거래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많이 불안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물뽕과 졸피뎀 등 11가지 약품을 압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과거엔 마약하면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을 떠올렸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속칭 물뽕 같은 신종 마약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2017년까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보고된 신종 마약 종류만도 800개가 됩니다. 게다가 SNS는 기본, 눈에 보이지 않는 웹사이트, 이른바 딥웹 같은 걸 이용해서도 마약이 거래되다 보니 마약 사범을 적발하는 건 더 힘들어졌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유통 실태,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에서 30대 여성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마약 투약이 의심돼 간이 검사를 해보니 이 여성은 필로폰을 투여한 상태였습니다. 유학파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주로 마약을 한다는 건 이제 옛말입니다. SNS나 온라인을 통해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가정주부로까지 마약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넣어봤습니다. 직접 마약을 만드는 기구들이 보이고 구매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메신저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웹, 다크웹으로 불리는 웹사이트가 거래의 주요 루트로 등장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은밀한 사이트입니다. 암호화를 거쳐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른 노드들을 거치거든요. 약간 좀 점조직 같은 건데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접속하는 노드도 모르는 거죠.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마약사범 검거는 지난해 1,500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가상화폐로 구매하거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나 우편함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 없이 바로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웹사이트와 익명의 메신저를 통해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이렇게 마약이 일반인들 사이 곳곳에 침투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적발과 처벌 위주입니다. 게다가 마약 환자를 치료해 사회로 돌려보내는 정책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마약 환자를 받아야 하는 지정병원이 마약 환자를 거부할 정도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간 중독된 마약에서 겨우 벗어난 박 씨.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까진 반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얘기해주면 마약 퇴치 운동본부라는 데가 있다더라. 그런데 한번 가봐라. 저도 이제 방황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마약 치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병원은 21곳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거나 직접 병원에 오면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대 1년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지정병원일 뿐 병원 문턱은 높습니다. 환자를 거부하기도 하고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른 데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지정병원인지도 모릅니다. 무료 치료병원이요? 마약 관련해서요? 치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병원들이 환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충분히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고요. 지난 10년간 치료보호 예산은 40% 넘게 줄어 연간 2억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지정병원 수도 감소했습니다. 한 명당 입원 치료비를 2천만 원만 잡아도 10명 정도만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자비가 아니면 치료가 쉽지 않은 셈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마약 환자 치료에 손을 놓으면서 치료 의지가 있는 환자마저 다시 마약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이 씨 동생의 차량 판매 대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5억 원을 들고 집에 들어가기 15분 전에 이미 범인들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피의자 김 씨는 이희진 씨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준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돈 때문에 잔혹한 살인극을 벌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이희진 씨 동생의 고가 수입차 판매 대금을 노리고 일을 벌였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둘째 아들로부터 차량 판매 대금 15억 원 중 5억 원을 보스턴백으로 건네받아 귀가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피의자들이 돈가방을 가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이 어떻게 차량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수수께끼입니다. 워낙 고가의 차량인 만큼 매매 사실이 수입차 딜러들 사이에 퍼졌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피해자들을 미행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중국 동포 3명에게 얼마를 줬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 씨는 범행 뒤 엄마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보내며 엄마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엄마가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5일 이후 한동안 이희진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에서 이 씨의 어머니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희진 씨 동생이 어머니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자신이 어머니인 척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 씨의 이 같은 행각은 며칠 동안 이어지며 경찰 수사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상한 점은 피해자 김 씨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3주 동안이나 도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씨가 범행을 위해 고용한 조선족 공범 3명이 범행 당일 밤 중국 칭다오로 서둘러 출국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김 씨가 한국에 남아 뭘 더 도모하려 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던 이희진 씨는 장례를 위해 잠시 풀려나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는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와 빈소를 지키고 있는 이희진 씨. 친척들과 함께 조문객을 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씨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중입니다. 장례가 끝나면 이 씨는 오는 22일 밤 9시까지 서울 남부구치소로 자진 복귀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떨어진 작은 범퍼 조각이 단서가 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보행보조 의자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승용차는 의자차를 그대로 밀고 달립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이렇게 인적 이름은 왕복 2차선의 작은 도로였습니다. 80km 이상 다 넘어버렸어요. 차가 섰던지 어쩐지 그러니 거기서 피가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고로 의자차에 타고 있던 80대 노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가 없어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현장에 떨어진 승용차 범퍼 조각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가해 차량을 특정했고 사고 2시간 만에 70대 신모 씨를 찾아냈습니다. 신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겁나지요. 이제 뭐 책임졌고 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밤이고 자. 경찰은 신 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응원용 나팔을 귀에다 대고 불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겁니다. 이런 수법을 알려주는 대가로 최대 5천만 원이 오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축구 경기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응원용 나팔인 에어혼입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실제 작동해보니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서 귀를 막아야 할 정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런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청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32살 이모 씨 등 8명은 바로 이 점을 병역 면제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장비들입니다. 이들은 승용차 안에서 이 같은 장비를 귀에 가까이 대고 20분 간격으로 고의로 큰 소음을 유발한 겁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계속한 뒤 곧바로 병원에 가서 청각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군면제를 받은 겁니다. 이 씨는 주변에 본인의 수법을 알려주고 한 사람당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TV, 게임 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 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최근 7년 동안 청력장애로 면제받은 1,500여 명의 진료 기록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어 판 업체에 대해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취재를 더 해보니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황사 마스크 끈 붙이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도 게재를 할 정도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부업장입니다. 떡하니 황사 마스크 부업을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마스크 끈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뒤, 이번에는 단속반과 함께 다시 찾아가 왔습니다. 여전히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스크가 요즘 일이 많나 봐요? 예. 하나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하루.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드는 건 엄연히 약사법 위반입니다. 이를 맡긴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간 경쟁이 심해 인건비를 줄이고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려 했다고 시인합니다. 사실 이게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나오면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최대한 좀 절약해서 하려다가 좀 잘못한 건데. 모든 작업 공정은 이 안에서 진행돼야지만 주문량이 폭주하자 다른 곳에 일감을 준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해당 제품은 국내 대형 제약회사에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마스크 포장 재택부업을 대놓고 광고하는 것부터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입니다. 문제의 업체들이 만든 미세먼지 마스크엔 모두 다 식약처 허가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인증을 믿고 구매했겠죠. MBN 보도 이후 식약처는 대대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다 적발된 업체의 제품 홍보 글입니다. 식약처 허가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려면 식약처에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제어가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마크 있으면은 믿고 구입하게 되는데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제품들이 이제 유통되고 그런 문제들이. MBN 보도 이후 식약처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업체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스크 생산을 허가받은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이후 위법 사항을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람을 딱 한 번 때린 사람과 10번 때린 사람, 100번 때린 사람의 죄값이 같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도둑질을 한 번 한 사람과 여러 번 한 사람, 또 100번 넘게 한 사람의 처벌이 똑같다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불공평, 불공정하죠. 그런데 몰카 촬영 및 유포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딱 이렇습니다. 몰카 1회 범죄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몰카 9회 범죄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니까 집행유예, 179번 몰카 범죄자에겐 외장하드를 자진 제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솜방망입니다. 1심에서 실형에 선고된 건 5%, 벌금형이 72%인데 이것도 대부분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래서인지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7년 6,612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재범률도 높아서 15은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엔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디지털 성범죄는 찍는 것도 유포하는 것도 아주 빠르고 쉽죠.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인생이 다 바뀔 정도로 큰 사건인데 말입니다. 이번 정준영 씨 성관계 동영상 사건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법원은 이제서야 양형 기준을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몰카는 피해자를 고통에 몰아넣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절도나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몰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법을 다루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직장 몇 년 차에 스스로 벌어 저축을 한 돈이 수억 원.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딸들의 억대 예금에 대해서 딸들이 직접 번 돈이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MBN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자 가족들의 돈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만 30살의 둘째 딸이 5년여간 간호사로 일해 1억 원 넘는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벌고 4천여만 원을 써 8천여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1억 8천만 원으로 1억 원이 더 많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 홍콩지사에 3년째 근무하는 셋째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 고액 연봉업계임을 감안하더라도 월 수백에 달하는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며 통장엔 2억여 원이 들어 있습니다. MBN 취재팀이 추가 소명을 요구하자 박 후보자 측은 어려서부터 본가와 외가에서 준 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 후보자의 두 딸은 억대 예금을 보유하면서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낸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른미래당이죠. 그런데 바미당 내에서 이를 두고 갈등이 큽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당론을 모으는 게 의무는 아니다라고 하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즉각 반발을 한 겁니다. 최형구 기자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당론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당내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초로 해 중요한 결정의 경우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당원 당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소속 의원 8명은 당원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즉각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만의 관심사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정말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문제를 당헌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당론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통 끝에 열리는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입씨름 2라운드가 벌어졌습니다. 미스터리 선거제다. 당신이 더 미스터리다. 점점 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놓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복잡한 선거제를 비판했습니다.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가 심 위원장이 말꼬리 잡는 좁쌀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격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심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가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전한 것은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식이 나오면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어 한국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당 합의사항과 180도로 배치된 그런 법안을 제출한 나경원 대표야말로 정말 미스테리다. 정유섭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은 심 위원장에 대해 정의당 입장만 배려하고 있다며 정개특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임대료를 내면서 장사를 해온 지하상가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모든 가게에 철문이 내려졌습니다. 상인 200여 명이 쫓겨난 제물포 지하상가입니다. 우리는 감지 못했어요. 공지도 안 했어요. 이게 16년간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성숙 씨는 전 상인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주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지만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지난해 인천시가 갑자기 시재산인 이곳 지하상가에서 상인과 상인끼리의 임대차 계약은 물론 그 권리금도 모두 무효라며 수십 년 된 상가에서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원래는 불법인 상인 간 임대계약, 즉 전대를 조례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이제는 법대로 다시 상인을 모집하겠다고 한 겁니다. 인천시는 피해 보상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주고 싶으면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입었다는 게 그건 쟁송으로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다만 인천시는 상인들의 생계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상승률도 지역별, 평형별로 들쭉날쭉한 데다 1년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도 있거든요. 주택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인데 세금만 늘린다는 불만도 큽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7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1년 반 동안 거래가 없었지만 공시가격은 6억 2,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3%나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앉은 자리에서 보유세 부담만 30만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2017년 10월에 물건이 7억 7천에 팔렸어요. 6층이요. 이 물건이 원체 적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상승해 세부담이 늘어난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에는 시세 반영률이 12%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대형보다 중소형 평수의 공시가격이 더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1,117건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해 이의 신청 건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단지별로 편차가 있어서 이의 신청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급감하며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매매가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전월세 비중은 역대 최대치로 높아졌지만 전셋값은 떨어지는 추세. 역전세 현상이 심각해졌죠. 3만 가구 이상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2년 전 5억 원에 육박했던 전셋값이 지난달 4억대 초반으로 주저앉았고 급전세는 3억 원에도 거래됐습니다. 집주인이 당장 1, 2억 원을 더 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헬리오시티형 들어가니까 그 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도까지 좀 맡아요. 하다가. 올 들어 거래된 아파트 절반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해 10채 중 6채는 역전세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16년 4%에 불과했던 역전세 비중은 올 들어 28%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역전세난을 경고하고 나설 정도. 특히 전셋값이 10%만 더 떨어져도 3만여 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내도 돈을 다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당장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올 들어 전세 4채 중 1채는 10% 넘게 값이 내려갔고 30% 이상 빠진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역전세난이 750조에 달하는 전세대출 부실로 이어지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흔들리면서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자그마치 1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어떤 비둘기냐고요? 세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경주용 비둘기.
하지만 이미 은퇴한 비둘기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김희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주용 비둘기계에서 명성이 높은 5살의 아르만도. 탁월한 방향 감각과 굳센 날개를 자랑합니다. 지난 2017년 벨기에 대회 장거리 부문 우승, 지난해 앙굴렘 대회에서도 4천여 마리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올림피아드 장거리 부문도 1위를 기록하고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화려한 경력의 이 비둘기는 비둘기 전문 웹사이트 피파의 온라인 경매에서 125만 2천 유로, 우리 돈 약 16억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이는 기존 피파 최고 경매가 40만 유로를 크게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아르만도를 낙찰받은 중국인 새 주인은 수컷인 아르만도의 새끼들을 경주용 비둘기로 키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용 비둘기는 과거 귀소 본능을 이용해 편지 전달에 쓰이던 전서구에서 유래됐는데 현재는 경주용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사태가 사람들의 쇼핑 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몰카 카메라를 찾아내는 탐지 장비를 구입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이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외선 탐지기를 든 카페 직원이 화장실을 살핍니다. 혹시 모를 몰카를 찾는 중인데 옷으로 감춘 노트북 렌즈도 금세 찾아냅니다. 최근 정준영 씨 불법 촬영 등 몰카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고객 안전을 위해 마련한 서비스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몰카 세이프 존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 찍힐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몰카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몰카 탐지 장비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몰카 불안이 커지면서 탐지 장비를 찾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균 25만 원 정도로 고가임에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정준영 사태 이후 몰카 탐지 용품의 판매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업체나 관공서에서 구입했지만 최근에는 개인 구매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더 껄끄러우시니까. 한동안 관공서에서도 의무 위치 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주문하고요. 작은 구멍을 막는 퍼티나 실리콘, 적외선을 감지하는 패치부터 최첨단 장비까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몰카 공포가 만든 씁쓸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인생샷 전시회를 아십니까? 사진을 찍으러 전시회를 찾아가는 건데 그래서인지 전시회도 이제는 보는 전시에서 찍는 전시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조이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셀카 찍기에 한창입니다. 작품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소품도 활용해 봅니다. 사진 찍기 좋은 전시회가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인생샷을 찍으러 전시회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인생샷 거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이제 하나의 전시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전시회 주최 측도 인생샷 마케팅에 뛰어들었습니다. 입구에서 즉석 사진기를 빌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샷 찍기 좋은 곳? 이렇게 막 많이 소개돼 있었어요. 한 400장 찍지 않았을까요? 좀 이쁜 곳은 줄 서서 찍기는 했어요. 인생샷 찍기가 감상 본연의 분위기를 흩뜨린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시회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본질적인 관람 문화를 좀 방해할 수 있다. 반면에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질 수 있다는 거죠. 전시회의 계절 봄. 작품 감상을 위한 인생샷을 찍기 위한 전시장행 발걸음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MBN 매일방송은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참 괜찮은 의원상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 괜찮은 의원상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을 분기별로 선정해 시상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는 이강인이 3월 A매치를 준비하는 축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대표팀에 처음으로 뽑힌 18세 소년의 첫 훈련은 어땠을까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이강인은 포르투갈 출신 벤투 감독과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며 훈련장에 들어섰습니다. 대표팀 막내이자 유일한 10대 선수였지만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섰고 금세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오늘 한 은행에서 해야 될 게 있었는데 문한이 형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가 이제 형들한테 더 잘해야죠.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먼저 다가와 악수하고 안아줬습니다. 소속팀 발렌시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나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던 이강인은 대표팀에선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싶은 바람을 전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공격형 미들에서 뛰어서 공격형 미들이 편하긴 하지만 어느 부분에 어느 포지션에서 뛰던 열심히 해서 꼭 팀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어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첫 훈련을 소화한 이강인. 오는 22일 볼리비아전이나 26일 콜롬비아전에 출전하면 김판근, 김봉수에 이어 역대 태극전사 중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A매치 데뷔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프로축구 대구가 개막 3경기 연속 매진을 이뤘죠. 관중 친화적 신축구장이 한몫했는데 프로야구 NC도 메이저리그식 야구장을 열어서 인기몰이에 나섭니다.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만원 관중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함께 발을 구를 땐 진동까지 느껴집니다. 대구시가 500억 원을 들여 완공한 DGB 대구은행 파크. 12,000석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라운드와 관중석 간 거리를 7m로 좁혀 가장 가까이서 축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탠딩석과 알루미늄 발판을 만들어 마음껏 응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까워서 막 골 넣고 세레머니 할 때도 이렇게 바로 앞에서 해주니까 좀 더 실감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생생하게 축구를 보려는 관중의 발길이 이어졌고 대구FC는 개막 후 3경기 모두 매진 사례를 이뤘습니다. 웅장한 위용을 드러낸 창원 NC파크. 3여년의 대공정 끝에 완성돼 오는 23일 NC의 개막전을 갖습니다. 최신 구장답게 관중 편의시설이 돋보입니다. 그라운드와 가깝고 좌석 간격이 넓어 안방처럼 경기를 볼 수 있고 사방이 트여 있어 이동이 편안합니다. 국내 구장 최초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고 불펜석, 피크닉석 등 색다른 관람석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44만 명으로 최소 관중을 기록했던 NC는 올해 새 야구장으로 100만 관중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내일 전국에 대지를 흠뻑 적실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오후 충남, 호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서쪽 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 150mm 이상, 그 밖에 지리산과 남해안, 제주에는 30에서 80mm가량이고요. 전국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는 시기인 만큼 해빙기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8도, 한낮 기온은 18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부 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까지 잠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경찰이 울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경찰이 의회 앞에서 농성 중이던 반정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최루가스를 살포했는데 역풍이 불어 되레 뒤집어 쓴 겁니다. 시위에 최루가스를 살포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역시 뭐든 넘치면 되돌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